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2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개 수도권 상급 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앞서 2차례 마련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을 기치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4%, 신규 사망자의 57%가 유럽에서 나왔는데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 백신 생산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백악관은 연간 최소 10억 회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의 설비와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식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초중고 학교의 소프트웨어 수업 시간이 선진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실태를 취재 기자와 함께 심층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체적인 유행 증가가 아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의 고령층 감염이 잇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역마다 유행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비상계획은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환자가 집중된 수도권처럼 취약시설 종사자 PCR 검사 횟수를 늘리고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지역별로 방역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과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느는 만큼 의료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병상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역시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일상 회복의 길은 순탄치 않다며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 후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층 확진자도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와 사망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25.7%에서 이번 달 35.4%로 약 10% 늘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확진부터 사망까지 소요 시간이 지난달 15일에서 이번 달 11일로 단축됐고 특히 이번 주에는 7일로 더 짧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는 4개월로 단축된 일정에 따라 반드시 추가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 병원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상 운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19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수도권 22개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앞선 2차례의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고 의료 인력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2달여 만에 사망한 10대 청소년 사례와 관련해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해당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백혈병에서 기인한 혈소판 감소로 다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됐다며 백신과 인과성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조사반은 앞서 지난 9월 대한혈액학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부분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10대는 백혈병 발병을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75일 만에 숨졌고 방역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던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4%가 유럽에서 발생한 만큼 상황이 악화하자 여러 나라가 잇따라서 규제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독일 작센에 있는 병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하는 사람들로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독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2천 명. 벌써 열흘째 매일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Die gegenwärtige Pandemielage in Deutschland ist dramatisch, ich kann es nicht anders sagen. Die vierte Welle trifft unser Land mit voller Wucht.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유럽 전체에서 매일 30만 명꼴로 신규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4%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Out of those 3.3 million cases reported in the last week, more than 2.1 million were reported in Europe alone. It's an 8% increase over the last week. 전 세계 신규 사망자 가운데서도 57%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2월 초까지 유럽 지역에서 50만 명이 추가로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완화했던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방역 강화에 시동을 걸었고 아일랜드도 규제 조치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체코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제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Budeme vidieť, že ľudia naďalej opatrenia nedodržiavajú a bude sa zvyšovať nápor na nemocnice, budeme musieť pritvrdiť. 독일과 벨기에도 규제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유럽에서 이처럼 방역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나라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 백악관이 연간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백신 생산 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에 따른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설비와 생산시설 확충, 신규 채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mRNA 계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대상입니다. 시설 확충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s incremental capacity to what we have today, where the first application is likely to be used to produce more COVID-19 vaccines for the world. 사실상 mRNA 계열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한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2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기부했고 내년 말까지 11억 회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반기면서도 전 세계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110억 회분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 제약사의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란 지적입니다. 또 현재 미국 내 잉여 백신이 최소 5억 회분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유람선 여행사인 디즈니 크루즈가 유람선 중 처음으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 승객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내년 1월 13일부터
5세에서 11세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승선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역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5세에서 11세 승객은 출항 전까지 음성 진단서를 제시하면 되고 12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입니다. 월트 디즈니 자회사인 디즈니 크루즈는 본사를 미 플로리다에 두고 국내외 항로를 운영 중이며 새 규정은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적용됩니다.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500명이 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아직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3,292명, 앞서 언급한 대로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500명을 넘긴 하지만 전날보다 16명이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확진자도 마찬가지지만 위중증 환자도 일별로 발표되는 그 증가수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하루 발표되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중증 환자가 어제보다 16명이 이제 줄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 차원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일단 기존 위중증 환자 중에 상태가 일정 부분 호전이 되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 치료된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치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미비하게나마 감소한 거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보이고 있는 위중증 환자 발생 증가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미접종자 중심으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접종 완료자 중에도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어떤 접종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은 사실상 없는 부분이고요. 기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추가 접종률이 19.6%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발생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큰 폭의 위중증 환자 발생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5단계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주 위험도가 수도권이 중간, 비수도권은 낮음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에 육박을 했는데도 위험도가 중간인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험도 평가 결과는 총 5단계 중에 수도권이 위험도 3단계에 해당되는 중간, 그리고 전국 위험도는 2단계에 해당되는 낮음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해당 결과는 단계적 일상회복 2주 차인 지난주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따라서 상황이 보다 안 좋아진 이번 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니라는 점, 이 부분이 핵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위험도는 이번 주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된 위험도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보다 안정적이었던 지난주에 대한 위험도 평가 결과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괴리감이 있어서 다소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발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위험도가 전주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수도권 위험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이번 주의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번 주 위험도 평가 결과는 더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험도 평가 지표가 3개 영역, 그리고 3개 영역에서 총 17개의 평가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 배점이 부여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17개의 평가 지표 중에 가장 높은 배점이 부여됐을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지표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수도권은 69.5%고 전국은 56%였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에 현재 시점에 발표되고 있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각각 수도권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8%, 9% 또는 8%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모두 적어도 한 단계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이렇게 신규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비상계획 발동에 관심이 쏠렸는데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의 일상회복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언급했던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에 도달할 때까지는 현재의 일상회복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쯤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종료 시점과 맞물리는 이달 말까지는 지금 상태의 일상회복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괜찮을까요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산술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의료 현장의 목소리고요.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현재 방역 당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산술적인 중환자 병상 개수보다는 실제로 입원이 가능한 그런 중환자 병상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예. 일부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일상회복 상태를 이달 말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점인 정부의 어떤 산술적인 계산 수치상의 75% 수준에 도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사이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처럼 실제로 입원 가능한 그런 중환자 병상 수는 모자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적절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가 코로나19 중환자 때문에 걸리게 되면 다른 질병 또는 질환에 때문에 입원한 이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정부보다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의료 시스템 과부하 우려가 잇따르자 김부겸 총리가 수도권 병원장들과 긴급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꼭 논의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결론이 나와야 현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추가적인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 행정 명령까지 발동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게 11월 5일경인데 추가로 확보된 병상이 운용이 가능해지려면 약 4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보된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이달 말이나 실제 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산술적인 병상 수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이 추가로 확보된 병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로 병상만 확보한다라고 해서 의료 인력이 없게 되면 실제로 가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따라서 말씀하신 이번 회의에 꼭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은 의료 인력을 어떻게 보다 더 확보를 할 거냐 이런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료 인력 확충을 강조해 주셨는데 모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인공지능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요, 이제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기술이자 또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정보교육 수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보도에서 우리나라 정보교육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네. 이번 시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때 보도에서 인공지능이나 코딩 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마땅히 배울 곳이 없다라는 그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먼저 정보 교육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보고 갈까요? 네. 정보 교육이라는 게 넓게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컴퓨터와 대화할 때 필요한 언어인 코딩, 그리고 나아가서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방법 등을 익히는 교육인데요.
좀 어렵거나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고요.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배우더라도 어렵지 않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보교육의 중요성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래에는 컴퓨터를 다루거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마 직업도 거의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코딩 못하면 아니면 컴퓨터 구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아마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 아마 굉장히 직업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미래의 일자리와도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요. 지난 2015년도에 개편된 교육과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교에서는 정보교육을 5학년이나 6학년 때 최소 17시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 학기가 17주니까 초등학교 6년 동안 딱 한 학기만 일주일에 1시간 정보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중학교에서는 3년 동안 최소 34시간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대부분 1학년 때 정보 수업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때만 일주일에 1시간씩 교육을 받는 게 전부인 셈입니다. 예. 물론 학교에 따라서 이런 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정보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선도학교로 선정이 돼서 제대로 된 환경을 좀 갖추고서 방과 후 수업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최소 시간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보교육을 고작 51시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전문 교사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교육인데 그런 것을 기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몇 시간을 배웠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과목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AI에 대해서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육 내용이나 수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수에 맞춰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수가 적으면 내용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고등학교는 더욱더 문제입니다. 정보교육이 필수 과목조차 아닙니다. 제2외국어처럼 선택해서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문과나 예체능 학생은 물론이고 이과 일부 학생들도 전혀 배우지 않기도 합니다. 예. 또 정보교육이 독립된 과목조차 아니고요. 또 기술과정이라는 과목 등의 한 부분으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이 정보 교육이 시간도 깊이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건데요. 보완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런데 학생들도 이런 정보 교육을 재밌어하고 또 더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한 중학교에 가서 여러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나중에 2학년 때 없어진다고 하던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런 코딩이나 AI 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친구들도 전부 다 재미있게 생각하고 근데 일주일에 2시간 있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은 해요. 우선 정보 수업이 일주일에 2번 있는데 약간 2번만 있는 게 약간 좀 아쉬워서. 네, 많은 학생들이 제가 만나본 바로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앞으로 컴퓨터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았고요. 하지만 또 방과 후 수업은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정보교육을 불가피하게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정보 수업이 적고도 그 깊이가 얕다면 이제 친구들은 정말 사교육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이 정보 교육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미국의 경우부터 살펴보면요. 미국은 주별로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학교 수업 과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 일단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이 필수 과목입니다. 평균 수업 시수가 416시간으로 우리나라의 51시간보다 8배 이상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 필수로 배우는 정보교육이 평균 374시간이고요.
또 사립학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 6학년인 반면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인도의 경우는 256시간, 중국은 212시간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현저하게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정보교육 시간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에 125시간이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만 오는 2025년에 대학 입시에 정보교육을 포함하겠다고 하면서 400시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네,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내년에 그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이런 정보 교육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2 교과과정 개정이 예정돼 있는데 내년 10월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거는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출생 초등학생, 그리고 2012년 출생 중학교 입학생, 2009년 출생 고등학교 입학생이 첫 적용 대상인데요. 이게 당장 교육과정이 개정된다고 해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대부분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그걸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10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말이 10년이지 그 사이에 초중고등학교 나오는 학생들은 이것도 못 배우고 지나가는데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경쟁력이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한 3, 4학년서부터는 이걸 해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년 동안은 최소한 일주일에 1시간씩 정규 교육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코딩의 기본기를 쌓는 정보교육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더 일찍부터 시작하고 더 많이 자주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정보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개정은 언제일지 기약을 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정보교육 개정이 더욱더 시급합니다. 정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짚어본 문제점들이 빨리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8% 늘어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하위 20%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 고소득 가구보다 늘며 소득 격차는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72만 9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8% 증가했습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21.5% 늘어난 것을 비롯해 2분기 12%, 4분위는 7.6%가 각각 증가하며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고용 호조와 서비스 업황의 개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 주력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산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 공급망이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의 한국산업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50%를 넘어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요소와 실리콘, 리튬, 마그네슘 등 1,088개고 이 가운데 56%가 중간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총 575개였으며 이 중 중간재는 185개로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2007년과 지난해를 비교해보면 관심 중간재 품목 수가 488개에서 14년 만에 116개가 느는 등 중국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내수 수출에서 2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작년 10월보다 18.1% 감소한 15만 9,52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 마이너스 20%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친환경차의 내수 판매는 34,137대로 61.4% 늘며 21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였고
전체 내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10대로 집계돼 처음으로 월간 판매 10,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의 일부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와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개 제품 가운데 리벤스룩 제품은 감전과 누전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 성능 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고 빛의 밝기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탐룩스, 루미트론과 소빗, 시그마 LED 등의 제품도 빛의 밝기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37개국 중 31위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 25세에서 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경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영국의 90.6%, 독일 88.4%, 일본 87.8% 등에 비해 낮아 31위에 머물렀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의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년 연속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위원회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반영하면서 북한 당국에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들의 북한 진입과 구호 물자 수송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이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는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결의안이 열거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되려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는 2024년 발사할 나사의 무인 달 착륙선에 우리나라가 만든 달 우주 환경 모니터가 실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천문연구원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4년 발사 예정인 민간 달 착륙선 사업에 국산 달 우주 환경 모니터를 탑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뒤 확정된 첫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실리게 될 달 우주 환경 모니터는 달 표면에서 50kJ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센서로 천문연과 경희대 연구진이 함께 개발 중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 탑재체를 추가로 달에 보낼 수 있도록 나사와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가 세계 언론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지국을 만들고 우주 특파원을 파견합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와 타스통신은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첫 우주 특파원으로 러시아 우주공사 소속 우주인 알렉산드르 미수르킨을 파견해 ISS 생활에 대한 기사를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미수르킨은 다음 달 8일 발사되는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ISS로 향할 예정입니다.
미수르킨 등 우주특파원은 타스 통신의 일반 기자가 아닌 ISS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인들이 돌아가며 맡게 됩니다. 코로나19에다 요즘 날씨까지 추워지면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노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돕고 또 말동무까지 되어주는 로봇이 있다면 올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로봇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휴먼 케어 로봇을 개발한 장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늘 과학의 달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휴먼 케어 로봇, 그러니까 사람을 돌봐주는 로봇이라는 건데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로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그 휴먼 케어 로봇은 사람을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또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말하는데요. 네. 이러한 로봇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인지적인 부분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로봇이 있는데요. 이런 로봇을 이제 사회적 지원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네. 또 하나는 물건을 가져다 드리거나 또는 밥을 먹여 드리거나 또는 걸을 때 이렇게 부축해 드리는 것처럼 신체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그러한 로봇들이 있는데 이러한 로봇을 이제 물리적 지원 로봇이라고 하고요. 예.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휴먼 케어 로봇은 사회적 지원 로봇의 일종입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로봇을 직접 제작하거나 개발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에 적합한 상용 제품을 가져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서적으로 사람과 교감하기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로봇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개발하신 로봇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만든 휴먼 케어 로봇은 여러 이제 사용자층이 있겠습니다만 예. 고령자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고령자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고 봤을 때 인지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또 건강적인 측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 인지적인 측면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집안에서 고령자분들이 물건을 어디다 놓으시고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를 하고요. 검출을 하고 그걸 기억을 해뒀다가 고령자분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제 대답을 해드리는 일종의 기억 보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건강 측면에서는 약을 드셔야 할 때 어떤 약을 드세요라고 이렇게 알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림을 드리면 고령자분들이 이제 약을 드실 텐데 또 약을 안 드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 인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정확하게 약을 잘 드셨는지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도 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정서 측면에서는 그 고령자분들의 외적인 어떤 변화를 저희들이 세세하게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표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 외모의 변화, 예를 들어 이제 화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의상을 어떻게 입으셨는지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고령자분들께 이제 관심을 표현하거나 대화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정장을 입으시고 중절모를 쓰셨다 했을 경우에 뭔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외출하시나 봅니다라고 이렇게 관심을 표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교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고령자분들의 정서를 좀 더 안정시켜드리고 또 인지 기능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로 저희들이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도와드린다라는 이러한 기술로 개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챙겨주고 가끔은 말도 걸어주는 말 그대로 휴먼 케어 로봇인데요. 네네. 자, 그런데 물건 위치를 기억해놨다가 알려주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정말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네네.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요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서는 이제 지능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데 네. 그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에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검출해내는 기능이 필요한 그러한 예. 기능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종류하고 위치를 기록해 놓은 대량의 사진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
고령자분들의 소지품을 인식을 하려면 휴대전화도 이제 여러 휴대전화가 있지만 주인의 휴대전화는 좀 특별한 휴대전화잖아요. 네. 이 휴대전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 중에서 특히 또 외형적인 어떤 세세한 특징을 가지고 특정 휴대폰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러한 또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단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말씀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똑똑한 로봇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기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로 잘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이번 기술을 개발하시는데 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네. 네, 말씀대로 이제 기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실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 네. 저희 휴먼케어 로봇은 고령자께서 가정 환경 내에서 활용하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되도록이면 고령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셔가지고 고령자분들이 거주하시는 환경이나 아니면 거주하시는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고령자 일상행동 데이터셋이라는 이 데이터를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고령자분들 50분을 직접 섭외를 해서 모셔가지고 아파트 환경에서 고령자분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55가지 행동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 개수로는 한 12만 개 정도가 예. 되는 대규모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실환경에서 좀 더 잘 동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고령자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신 영상 데이터셋으로는 세계 최고 규모의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셋만 이제 구축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기술이 현장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들이 고령자분들 이제 40분을 모시고 아파트에서 직접 한 분당 반나절씩 휴먼케어 로봇 기술을 체험을 해보시고 검증하는 이러한 실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고령자분들이 실제 거주하시는 가정 두 곳에서는 저희 휴먼케어 로봇을 직접 거기에 설치를 해드리고 한 달 동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예. 기능을 시험하는 이러한 실증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고령자분들 3,000분 이상을 모시고서는 고령자 음성을 모아가지고 또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좋은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로봇의 성능도 올라갈 텐데요. 네네, 근데 방금 음성 데이터셋도 구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사실 어르신들은 목소리가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네네네, 이제 로봇이 맞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고요. 고령자분들의 이제 목소리 특성 때문이죠. 목소리 네. 특성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제 목소리가 좀 떨림이 있거나 아니면 발음이 이제 부정확하시거나 어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좀 느리십니다. 네. 그래서 일반 성인 음성에 비해서는 인식이 어려운 편이고요. 해외 연구에 의하면은 일반 성인 음성을 대상으로 한 90% 정도 정확한 인식률을 내는 인식 기술이 고령자 음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5%까지 성능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고령자 음성 데이터,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관건인데 네. 데이터를 대량으로 모아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를 했고요. 네. 복지부 산하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라는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고령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시는 기관인데 이 기관의 도움을 저희가 많이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분 이상의 예. 고령자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직접 음성을 녹음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한 400시간 분량 예. 데이터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를 진행한 기업에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음성인식기를 만들었을 때 일반 상용 엔진보다 고령자 음성을 대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인식률이 좋은 이러한 기술들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고령자 음성 인식 기술은 이제 아직 연구 초기 단계라서 앞으로 좀 많이 연구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터를 많이 구축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나 사실 AI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돌봄 로봇은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네. 이런 네. 기술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나 또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령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두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특히 이제 그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렇죠. 통계에 보면은 이제 예측 통계입니다만 203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홀로살이를 하실 거라는 그런 예측도 있거든요. 네. 그 최근 조사에 따르면은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사회적인 단절관, 사회적인 그 관계가 이제 단절된 상태로 네. 생활을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30%가 넘는 분들이 아예 그 이웃과 하고 이제 뭐 왕래도 없고 가족도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예. 이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신체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게 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 휴먼 케어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분들께 정서적인 안정도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생활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으로 도움을 드려서 그러한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러한 기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물론 사람만 하겠습니까마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위급 상황 시에는 도움도 요청을 해주는 이제 이 로봇이 정말로 있다면 이 말씀하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나 직접 이 가정 내에서 저희 고령자분들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에는 기술 수준이 아직 달하지 못해서요. 상용화는 현재로서는 이제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로봇도 이제 로봇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로봇 두뇌 기술을 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개발한 로봇 인공지능 요소 기술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데이터셋들은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품을 개발한달지 아니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서울대학교 등등의 한 66개 기관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일본의 NEC라든지 또 중국의 칭화대라든지 독일의 맨행공대 같은 이러한 기관들 한 46개 기관에서 저희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이제 당연히 어려울 텐데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연구 개발하기로는 2035년쯤에는 이 휴먼 케어 로봇 기술이 상용화가 되어 가지고 1인 1가구 1가구 1로봇 시대를 여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2035년이면 제가 은퇴할 때거든요. 저도 휴먼 케어 로봇 한 대를 집에서 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될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민수 책임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1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여성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여성 과학기술인 전주기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육아기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돌봄이나 연구과제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폐암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성인 10만 6천여 명을 10년에서 25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흡연자는 폐암보다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처음 발생한 심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심근경색이었고 특히 중년 흡연자의 경우 심뇌혈관 발병 시기가 비흡연자보다 빨랐는데 남성은 5년, 여성은 4년 빨랐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약재 551종에 대해 구축한 빅데이터 5,400만 건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빅데이터는 약용 생물 자원과 구성 성분, 단백질 정보는 물론 약재 효능과 치료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됐으며 규모는 약 168GB에 이릅니다. 산림 빅데이터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나 이 정보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약이나 기능성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한의학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자연 환경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원전 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규모별 빈도를 예측하는 확률론적 지진재해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발생 위치별 지진 기록과 단층 정보 등 기존보다 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해 안정성을 평가하며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계측 기록도 담겨 국내 지진 환경을 반영한 다각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규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아직 비상계획을 발동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추가 접종률을 높여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